1942년 6월 4일 오전 10시 24분에 시작된 아서브는 현대전의 근본적인 진리를 보여주었다. 전투 정신보다 산업 능력이 더 중요하다. 작전 계획보다 정보력이 더 중요하다. 손실을 더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는 쪽이 결국 승리한다. 적의 계획을 읽을 수 있는 쪽이 승리한다. 상황이 잘못되더라도 여러 전력을 조율할 수 있는 쪽이 최종적으로 우위를 차지한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면서 뛰어난 훈련, 뛰어난 전투 정신, 작전 우수성이 미국의 산업적 우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미드웨이는 이 믿음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증명했다. 많은 미국 조종사들은 막 훈련을 마치고 구식 TBD 토네이도 폭격기를 조종하며 일본 항공모함을 공격하다 전사했다. 그들의 희생은 직접적으로 큰 성과를 남기지 못했지만 일본 전투기 순찰대를 해면 고도로 끌어내렸다. 그들은 다이브 폭격기들의 성공을 위한 조건을 마련했다. 개별 구성 요소가 실패하더라도 시스템은 작동했다. 1942년 6월 4일 오전 10시 24분 태평양에서 미드웨이 환초 북서쪽 약 240해리 지점에서 WDE 맥클러스키 중령은 14,000피트 상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 아래에는 네 척의 일본 항공모함이 완벽한 다이아몬드형으로 바다를 가로질러 이동하고 있었다. 그들의 비행갑판은 무장한 항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연료 호스가 나무 갑판 위로 뻗어 있었으며 폭탄 수송용 카트가 대기 중인 폭격기 옆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모든 항공기가 발진 준비를 마치고 있었으며 항공모함들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 상황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 맥클러스키는 지난 2시간을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스캔하며 보내며 연료 게이지가 서서히 바닥을 향해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뒤에는 32대의 다이브 폭격기가 따르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은 피할 수 없는 실패로 향하는 듯 보였다. 일본 함대는 정보가 예상한 위치와는 전혀 달랐다.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의 그의 비행대들은 서로 연락을 잃은 상태였다. 어로의 비행대 8중대는 이미 완전히 파괴되어 모든 항공기가 공중에서 격추되고 단 한 명의 생존자만 남았다. 미국의 공격은 그의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맥클러스키는 30분 전 내린 결정에 따라 태평양 전쟁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꿀 운명을 이미 받아들인 상태였다. 예상 교전 좌표에 도착했으나 텅 빈 바다만 발견했을 때 그는 후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북동쪽으로 최대 속도로 질주하는 단 하나의 일본 구축함이었다. 구축함 아라시는 잠수함 노틸러스에 대한 폭로의 작전을 수행 중이었으며 이제 주력 함대와 합류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었다. 맥클러스키는 직관적인 깨달음을 느꼈고 그 구축함의 물결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가 급강하를 시작하면서 맥클러스키는 단 5분 만에 일본 해군의 우위를 무너뜨릴 파괴적인 공격을 가할 준비를 마쳤다. 일본군은 미국의 다이브 폭격기가 그들 상공에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들은 레이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제로 전투기들의 전투 공중 순찰은 해수면에 배치되어 있었고 막 미국의 어로의 폭격기를 학살한 직후였다. 항공모함 위의 공역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후 5분 동안 전개된 사건들은 결국 체스터 니미츠, 제독에 의해 태평양 함대와 미드웨이에 배치된 부대들의 운명을 결정한 결정적 순간으로 기록되었다. 시계는 오전 10시 24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맥클러스키 중령은 자신의 SBD 도틀리스 폭격기를 70도 급강해 투입했다. 그의 뒤를 31대의 추가 다이브 폭격기가 따랐다. 일본군 감시병들은 경고를 외쳤지만 그 소리는 몇 초 늦게 들려왔다. 이 5분이 왜 그토록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려면 일본이 자신들의 역량을 어떻게 평가했고 진주만 공격 이후 6개월 동안 무엇을 달성했는지 파악해야 한다. 1942년 초 일본 제국은 스스로 정복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수치상 증거도 이 인식을 뒷받침하는 듯 보였다. 1941년 12월 7일 이후 일본 군대는 유럽 전체 크기보다 큰 영토를 장악했다. 단 18일 만에 홍콩을 점령했고 26일 만에 마닐라를 70일 만에 싱가포르를 함락시켰다. 그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영국군을,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를, 필리핀에서 미국군을 몰아냈다. 일본 항공모함 공격 부대인 기도부타이는 무결점의 전적을 유지했다.
진주만에서 5척의 전함을 파괴했고 호주 다윈을 공격했으며 인도양에서 영국 동부 함대를 몰아내면서 항공모함 허미스와 순양함 2척을 격침시켰다. 일본 항공모함이 진출하는 곳마다 그들은 파괴와 혼란을 남겼다. 그들의 조종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노련한 항공기 조종사들로 1937년 중국 전투 작전 이후 전투 경험을 쌓은 베테랑이었다. 그들의 미쓰비시 제로 전투기는 태평양 전역에서 모든 연합군 전투기에 대해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어뢰 폭격기와 다이브 폭격기는 모든 가능한 목표물에 대해 치명적인 무기로 자리 잡았다. 일본 해군의 교리는 공격, 정신, 적극적 행동의 우위, 그리고 우수한 훈련과 투지로 승리를 확신하는 것에 큰 비중을 두었다. 일본 정신을 상징하는 야마토다마시의 철학은 어떤 물질적 열세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졌다. 일본 장교들은 그들의 병력이 미국군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확신했다. 더 잘 훈련되고 더 많은 경험을 갖추며 더 헌신적이고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다. 연합함대사령관 이소로쿠 야마모토 제독은 미드웨이 작전을 진주만이 시작한 일을 완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구상했다. 전략적 계획은 그 야심찬 범위 속에서 우아함을 지니고 있었다. 알류샨 열도에 대한 기만 공격은 미국의 주의를 북쪽으로 돌리게 할 것이었다. 이어서 일본이 지금까지 집결시킨 가장 강력한 함대를 대표하는 주력 부대가 미드웨이를 공격하고 미국 항공모함들을 결정적인 전투로 유인할 계획이었다. 일본군은 압도적인 힘으로 그들을 섬멸할 예정이었다. 수적 우위는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보였다. 야마모토는 미드웨이 작전을 위해 200척이 넘는 함정을 집결시켰다. 여기에는 4척의 항공모함, 2척의 경항공모함, 11척의 전함, 16척의 순양함, 46척의 구축함, 15척의 잠수함이 포함되어 있었다. 항공모함 아카기, 카가, 소류, 히류에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해군 조종사들이 조종하는 248대의 항공기가 탑재되어 있었다. 연합함대의 기함 역할을 한 전함 야마토는 72,000톤의 배수량을 자랑하며 구문에 18인치 함포를 장착하고 있어 지금까지 건조된 해상포병 중 가장 거대한 화력을 대표했다. 이 거대한 함대에 맞서 미국은 3척의 항공모함, 8척의 순양함, 15척의 구축함을 집결시킬 수 있었다. 요크타운 항공모함은 코럴의 해전에서 손상을 입었고 이론적으로는 수리에 3개월이 필요했다. 그러나 진주만 조선소의 기술자들은 단 3일 만에 긴급 수리를 완료하여 마지막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다. 미국군은 모든 면에서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 그들은 일본군의 접근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진주만의 아이하이포에서 근무하던 요셉 로슈포트 사령관과 그의 암호 해독팀은 일본 해군 암호를 성공적으로 해독했다. 그들은 목표가 미드웨이이며 날짜가 6월 4일임을 확인했고 일본군의 구성과 접근 경로까지 파악했다. 니미츠 제독은 전략적으로 항공모함들을 미드웨이 북동쪽에 은폐 배치하고 적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적의 의도를 사전에 안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6월 4일 아침에 미국군 공격은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미드웨이에서 출격한 해병 전투기는 제로 전투기에 의해 전멸했다. 고고도에서 공격을 감행한 육군 B-10신 폭격기는 단 한 발도 명중시키지 못했다. 해병 다이브 폭격기들이 공격을 수행하는 동안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며 5대는 즉시 불타며 격추되었다 하세 척의 미국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어뢰 폭격기들은 서로 연계되지 않은 파도로 공격을 감행했으며 전투기 보호도 없었다. 호넷의 어로의 비행대 8중대는 15대 전부가 파괴되었고 단 한 명인 조지 게이 중위만이 태평양 바다 위에 떠 있으며 주변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지켜볼 수 있었다. 일본 항공모함을 공격한 41대의 미국 어로의 폭격기 중 단 6대만이 귀환했다. 단 한 발의 어뢰도 목표를 맞추지 못했다. 공격은 자살 행위처럼 보였으며 완전히 무효였다. 일본 제로 전투기는 고도에서 급강하하며 느리고 구식인 TBD 데바스테이터를 산산조각냈다. 대공포는 하늘을 폭발하는 검은 연기로 채웠다. 미국의 어뢰는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목표 아래를 지나치거나 충격에도 폭발하지 않았다. 항공모함 아카기 함교에서 미스오 후치다 사령관은 미국군의 공격을 경멸과 마지못한 존경이
뒤섞인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후치다는 진주만 공격을 지휘했으며 전함 행렬을 파괴한 항공부대를 통솔한 경험이 있었다. 그는 살아있는 누구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전투 항공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미국 어로의 폭격기, 조종사들이 보여준 용기는 그의 감탄을 자아냈지만 그들의 공격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단 한 척의 항공모함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 미국군은 목적 없이 항공기와 승무원을 낭비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후치다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 겉보기에는 무의미해 보이는 어로의 공격이 사실상 매우 중요한 일을 수행했다는 점이었다. 그 공격은 일본 전투 공중 순찰을 해수면으로 끌어내렸다. 수십 대의 제로 전투기가 낮은 고도로 몰려들며 남아있던 미국 어로의 폭격기들을 격추했다. 모든 일본 전투기는 낮은 고도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조종사들은 눈앞의 즉각적인 위협에 집중했다. 상공을 감시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오전 10시 20분 아카기 함교에서 나구모 추이치 제독은 미 해군 항공모함들에 대한 방역 출격 명령을 내렸다. 일본 정찰기는 마침내 미국 함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다. 나구모는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킬 작정이었다. 아카기 비행갑판에는 엔진을 예열한 상태로 발진대기, 위치에 36대의 항공기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다이브 폭격기와 어뢰 폭격기들이 모두 무장과 연료 보급을 마친 채 미국 항공모함들을 파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카게는 30대가 출격을 기다리고 있었고 소류에는 추가로 21대가 대기 중이었다. 일본의 방역부대는 총 87대에 달해 이론상 모든 미국 항공모함을 격침시키기에 충분한 병력이었다. 나구모 제독은 상황에 대해 자신감을 느꼈다. 그의 항공모함들은 대규모 공격을 성공적으로 물리쳤고 그의 조종사들은 수십 대의 미군 항공기를 격추했다. 지금이 결정적으로 반격할 순간이었다. 거대한 항공모함들은 바람을 향해 선회를 시작했고 5분 안에 모든 항공기가 이륙하여 미국 항공모함 전력을 파괴하는 작전이 개시될 예정이었다. 그때 다이브 폭격기들이 상공의 모습을 드러냈다. 매클러스키 중령의 무전은 단순하고 명확했다. 공격! 그는 오전 10시 24분 31대의 도틀리스 다이브 폭격기가 그의 뒤를 따르며 급강하를 시작했다. 그들은 14,000피트 상공에서 시속 260마일로 70도 각도로 소리치며 하강했다. 일본군은 효과적인 대응을 할 시간이 없었다. 저고도에서 어뢰 폭격기를 파괴했던 대공포들은 다이브 폭격기를 추적할 만큼 빠르게 포신을 올릴 수 없었다. 제로 전투기는 수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수천 피트나 낮은 고도에 있어 요격이 불가능했다. 일본 항공모함들은 막 발진을 위해 바람을 향해 선회를 마친 상태였고 회피 기동을 수행할 수 없었다. 완벽한 표적이 되어 있었다. 조종사들은 2,500피트 고도에서 폭탄을 투하했다. 500파운드 장갑 관통 폭탄은 선체 갑판을 관통한 뒤 폭발하도록 지연신관이 장착되어 있었으며 최종 하강을 시작했다. 폭탄은 4초 동안 떨어진 뒤 목표물을 강타했다. 이 4초가 전쟁의 운명을 결정지을 순간이었다. 최초의 폭탄은 오전 10시 25분 카게 명중했으며 섬 구조물 바로 뒤에 충격을 가했다. 폭발로 인해 항공 연료가 점화되고 비행갑판 위에 배치된 무장 폭탄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했다. 두 번째 폭탄은 전방 엘리베이터 근처에 명중했고 세 번째 폭탄은 좌현을 강타했다. 네 번째 폭탄은 함교를 충격하며 즉시 자쿠 오카다 함장과 대부분의 고위 장교들을 사망하게 만들었다. 단 60초 만에 카가는 강력한 전함에서 떠있는 화장터로 완전히 변모했다. 동시에 리처드 베스트 중위의 부대 소속 3대의 항공기가 아카기를 향해 급강하를 시작했다. 공격 편대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었는데 거의 모든 다이브 폭격기들이 카게 공격을 집중했기 때문이었다. 베스트는 두 기 동료를 급강에서 끌어올리고 두 번째 항공모함을 향해 방향을 바꾸는데 성공했다. 그의 폭탄은 정확하게 아카기 중앙을 관통하여 비행 갑판을 뚫고 아래 경납고 갑판에서 폭발했다.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는 그곳에 저장된 어뢰와 폭탄을 연쇄 폭발시켰다. 2차 폭발이 함선 내부를 강타하며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다. 아카기 함교에 위치한 후치다 사령관은 충격 직전 다이브 폭격기들의 날카로운 비명을 들었다. 그는 위를 올려다보며 세 대의 검은 항공기가 자신의 함선을 향해 급강하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잠시 동안 함선 위에는 끔찍하고 섬뜩한 정적이 감돌았다.
그리고 첫 번째 폭탄이 명중했다. 폭발의 힘은 그를 바닥에서 들어 올렸고 경납고 갑판에서는 연기와 불길이 격렬하게 치솟았다. 그는 점점 커지는 공포 속에서 카가와 소류가 동시에 화염에 휩싸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세 척의 항공모함이 동시에 불타는 장면은 그의 말에 따르면 참으로 끔찍한 광경이었다. 세 번째 항공모함인 소류는 요크타운에서 출격한 다이브 폭격기의 공격을 받았다. 맥스 레슬리 중령은 17대 항공기를 지휘하며 완벽하게 실행된 공격을 수행했다. 세 발의 폭탄이 연속으로 소류를 강타했는데 첫 번째는 전방 엘리베이터 근처, 두 번째는 중앙부, 세 번째는 한미 근처에 명중했다. 항공연료가 즉시 점화되고 폭탄과 어뢰가 함선 전역에서 폭발했다. 몇 분 만에 소류는 불타는 잔해로 변했고 승무원들은 함선을 포기하고 탈출했다. 공격 전체는 단 5분 만에 끝났다. 공격이 종료되었을 때 세 척의 일본 항공모함은 구제불능의 치명적 피해를 입었다. 항공모함 공격부대의 기함 역할을 한 아카기는 통제불능의 화염 속에 완전히 휩싸였다. 진주만과 모든 주요 일본 작전에 참여한 베테랑 함선인 카가는 연속적인 폭발에 의해 불타고 있었다. 함대 항공모함 중 가장 작은 소류는 완전히 화염에 휩싸였다. 240대 이상의 항공기가 비행갑판에서 불타거나 경납고에서 속수무책으로 파괴되었다. 700명이 넘는 고도로 훈련된 조종사와 항공 승무원들이 이미 사망했거나 이어지는 화재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방금 파괴된 것들의 통계적 현실은 그 의미에서 충격적이었다. 이 세 척의 항공모함은 일본 전체 함대, 항공모함 전력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진주만 이후 시행된 모든 주요 일본 해군 작전에 참여했다. 아카기는 36전 톤의 배수량을 지녔으며 91대의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었다. 카가는 38,000톤의 90대의 항공기를 운반했고 소류는 18,000톤으로 71대의 항공기를 탑재했다. 이들 함선은 태평양 전역에서 일본 해군 항공력의 핵심 기반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 5분간의 참혹한 순간에 이른 조종사와 항공 승무원들은 결코 대체될 수 없었다. 일본은 수년간 이들을 최고의 숙련도로 훈련시키는 데 투자했다. 그들은 1937년 시작된 중국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투 경험을 갖추고 있었다. 어뢰 폭격기 조종사들은 목표물 근처 단 몇 피트 안에 무기를 정확히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 다이브 폭격기 조종사들은 12,000피트 상공에서도 이동 중인 함선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중국, 진주만, 필리핀, 네덜란드령 동인도 등에서 연합군 항공기를 격추한 전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파괴는 단순히 장비가 불타는 것을 넘어섰다. 그것은 체계적인 지식, 축적된 기술, 대체 불가능한 경험이 눈앞에서 불타 없어지는 것이었다. 재앙을 더욱 끔찍하게 만든 것은 그 발생 시점의 정확성이었다. 만약 미국군의 공격이 10분 일찍 도착했다면 많은 일본 항공기들이 여전히 경납고 갑판에 있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반대로 공격이 10분 늦게 도착했다면 대부분의 항공기가 이미 이륙한 상태여서 항공모함 갑판은 비교적 취약한 표적에서 벗어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다이브 폭격기들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순간에 도착했다. 모든 항공모함의 갑판은 연료가 가득 채워지고 완전히 무장한 항공기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 비행 갑판은 본질적으로 폭발을 기다리는 떠있는 폭탄 창고가 되어 있었다. 폭발로 크게 흔들린 나구모 제독은 아카기 함교에서 지휘를 유지하려 했지만 화재는 통제할 수 없이 계속 번졌다. 연기가 함교를 빠르게 뒤덮었다. 오전 10시 46분. 그는 선박을 포기하고 로프를 타고 내려가 다가오는 화염을 피해 탈출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참모들도 뒤를 따라 나갔다. 그들은 경순양함 나가라로 안전하게 이동했으며 나구모는 그 위치에서 공격부대가 불타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아카기에서는 피해 통제팀이 필사적으로 싸웠다. 타이지로 아오키 함장은 함교에 남아 배의 통제를 회복하려 했지만 화재는 진압할 수 없었다. 폭발은 계속해서 항공모함을 뒤흔들었고 항공연료와 무장이 연쇄 폭발을 일으켰다. 경납고 갑판은 격렬한 화염으로 변모했다. 갑판 아래에 갇힌 인원들은 화염 속에서 목숨을 잃거나 바다로 뛰어내렸다. 항공. 장교는 후치다를 돌아보며 더 이상 함교에 머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전투 전 충수절제술로
부상을 입고 있던 후치다는 진주만 공격을 수행했던 항공모함이 최후를 맞는 모습을 그저 고통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아카기에서는 총 267명이 목숨을 잃었다. 카가의 운명도 비슷하게 비극적인 궤적을 따랐다. 여러 발의 폭탄이 명중하며 배 전체에 걸쳐 통제 불가능한 화재가 발생했다. 항공모함의 피해 통제 시스템은 단일 명중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을 뿐 서로 다른 구역에서 동시에 발생한 다중 폭발에는 대응할 수 없었다. 수관이 압력에 터지고 전력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으며 갑판 간 통신도 단절되었다. 승조원들은 물 압력도 전력도 구역 간 조율도 없이 화재와 맞섰다. 하부 구획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배는 점점 기울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어서야 마침내 선박을 포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각에서는 88명이 목숨을 잃었다. 소류는 세 척의 항공모함 중 가장 빠르게 운명을 맞이했다. 류사쿠 야나기모토 함장은 함선을 떠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그의 부함장과 다수의 장병들이 불타는 항공모함을 포기하라고 간청했지만 그는 완강히 거부했다. 그는 함선과 함께 침몰하기로 결심했다. 소류의 선체 구조는 함대의 더 큰 항공모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얇았다. 화재는 이로 인해 격벽을 더 빠르게 태웠다. 배는 점점 심각하고 위험한 기울기를 보였다. 6월 4일 오후 7시 13분. 소류는 완전히 전복되어 파도 아래로 침몰했고 야나기모토 함장과 718명의 승조원들을 함께 수장시켰다. 그러나 한 척의 일본 항공모함은 여전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히류는 미국군 공격 당시 다른 세 척의 항공모함에서 몇 마일 북쪽에 위치해 있어 초기 참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히류를 지휘하는 야마구치 다몬 중장은 즉시 방역작전 준비에 착수했다. 오전 10시 50분, 다른 세 척의 항공모함이 여전히 불타는 동안 히류는 18대의 다이브 폭격기를 6대의 제로 전투기로 호위하며 성공적으로 출격시켰다. 오후 1시 30분, 이 항공기들은 요크타운을 발견하고 공격하여 세 발의 폭탄을 명중시켰고 이로 인해 화염이 발생하며 보일러 시스템이 마비되었다. 히류는 오후 2시 30분에 두 번째 출격 파도를 발진시켰는데 18대의 어뢰 폭격기가 6대의 제로 전투기로 호위했다. 이들은 오후 2시 45분 요크타운을 발견하고 선체의 어로에 두 발을 명중시키는 데 성공했다. 입힌 피해는 미국 항공모함에 치명적이었다. 요크타운은 심각한 기울기를 보이며 안정성이 위협받았다. 오후 3시, 엘리엇 버크마스터 함장은 선박을 포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단 72시간 만에 급히 수리되어 세 척의 일본 항공모함을 격파하는 공격의 다이브 폭격기를 제공했던 항공모함은 이제 수면 위에 무력하게 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미국의 복수는 빠르고 치명적인 효율로 이어졌다. 요크타운에서 출격한 정찰기가 히류의 위치를 정확히 발견했다. 오후 5시 엔터프라이즈에서 출격한 다이브 폭격기들이 공격을 개시했다. 24대의 도틀리스 폭격기가 마지막 남은 일본 항공모함을 향해 급강하했다. 폭탄 4발이 히류에 명중했으며 2발은 전방 엘리베이터 근처, 2발은 중앙부를 강타했다. 폭탄으로 인해 선박 전체로 화재가 급속히 번졌다. 항공연료가 거대한 불길로 점화되었고 경납고 갑판은 불타는 금속 덩어리로 변모했다. 오후 6시 30분까지 히류는 완전히 통제 불능의 화염 속에 있었고 비행갑판은 비틀림 불타는 금속 덩어리로 변했다. 야마구치 제독은 기함을 떠나기를 거부했다. 제독과 토모 카쿠 함장은 모두 불타는 항공모함에 남아 패배 이후 생존의 불명예를 택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다. 6월 5일 오전 2시 30분 일본 구축함에서 발사된 어뢰로 히류는 의도적으로 침몰되었다. 야마구치와 카쿠는 392명의 장교와 병사들과 함께 함선과 운명을 같이 했다. 일본의 패배 규모와 범위는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단 하루의 전투에서 일본은 4척의 항공모함을 잃었다. 이들 모두는 진주만 공격의 베테랑 아카기, 카가, 소류, 히류였으며 이제 영원히 사라졌다. 이들 함선과 함께 248대의 항공기와 약 3,000명의 인원이 손실되었으며 그 중에는 일본 제국 해군의 가장 경험 많고 숙련된 조종사와 항공 승무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6개월 동안 태평양에서 지배력을 유지해온 공격 부대는 완전히 전멸했다. 그 심리적 충격은 절대적으로 파괴적이었다. 일본 해군 장교들은 자신의 훈련, 경험, 전투 정신이
그들을 무적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들은 단 6개월 만에 태평양의 절반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다. 주요 함대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 단 하루 아침에 항공모함 전력의 핵심이 수적으로 열세인 미국 함대에 의해 파괴된 것이다. 아카기에서 구조된 구축함 위에서 부상을 회복 중이던 후치다. 사령관은 즉시 상황을 이해했다. 일본은 전쟁을 잃었다.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전체 전쟁을 잃은 것이었다. 일본이 연속적인 정복을 가능하게 했던 해상항공 우위의 여유는 완전히 사라졌다. 대체 불가능한 경험을 갖춘 조종사들은 모두 사망했고 건조에 수년이 걸린 항공모함들은 이제 태평양 바다 밑에 잠들어 있었다. 일본은 이 참혹한 하루의 손실에서 결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손실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극명하고 드라마틱했다. 미국은 단 한 척의 항공모함 요크타운만을 잃었다. 요크타운은 이미 손상된 상태였으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전투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던 함선이었다. 구축함 해머는 요크타운에서 구조 작업을 수행하던 중 일본 잠수함에 의해 격침되었다. 미국 측 항공기 총 손실은 147대였고 인원 손실은 3세 7명이었다. 교환 비율은 일본에게 참혹했다. 항공모함 4척을 잃고 미국은 단 1척, 항공기 218대를 잃고 147대, 약 3,000명을 잃고 37명에 그쳤다. 진정한 차이는 산업력에 있었다. 미국은 손실을 보충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일본은 그러지 못했다. 요크타운은 당시 취역 중인 미국 항공모함 7척 중 하나였다. 1942년 말까지 에식스와 인디펜던스를 포함한 2척의 항공모함이 추가로 취역할 예정이었다. 1943년 말까지 미국은 13척의 함대 항공모함과 9척의 경항공모함을 취역시켰다. 전쟁이 끝날 때쯤 미국 해군은 함대 항공모함, 경항공모함, 호위항공모함을 포함하여 100척 이상의 항공모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일본은 이러한 수준의 생산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일본 조선소는 이상적인 조건에서도 연간 한 척의 항공모함만 건조할 수 있었다. 산업 기반이 너무 작았고 자원은 제한적이며 숙련 노동력도 부족했다. 일본은 전쟁을 시작할 때 6척의 함대 항공모함과 4척의 경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었다. 미드웨이 이후 함대 항공모함 4척은 영원히 사라졌다. 코레올시에서 손상된 2척의 함대 항공모함은 쇼카쿠와 즈이카쿠는 몇 달 동안 복귀하지 못했다. 일본의 항공모함 전력은 철저히 무력화되었다. 조종사 손실은 장기적으로 더 치명적이었다. 일본 해군 항공 조종사 훈련은 전투 준비가 된 조종사를 배출하는 데 수년이 걸렸다. 기준은 매우 높았고 탈락률 또한 심했다. 전쟁 개시 시 일본은 약 1,500명의 고도로 훈련된 항공모함 조종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미드웨이 이후 남은 조종사는 약 1,000명 정도였으며 훈련 파이프라인은 충분히 빠르게 대체 인력을 생산할 수 없었다. 1944년이 되면 일본 항공모함 항공단은 최소한의 훈련을 받은 조종사들이 구식 항공기를 몰며 수백 시간의 훈련을 마친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조종사들과 맞서야 했다. 야마토. 전함에서 지휘 중이던 야마모토 제독은 이 참극의 소식을 듣고 깊은 불신에 빠졌다. 그는 미드웨이 작전을 위해 100척이 넘는 함선을 집결시켰으며 이는 일본이 전투에 파견한 가장 강력한 함대였다. 그는 미국 항공모함을 완전히 경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신 자신의 항공모함 전력이 파괴되고 말았다. 6월 5일 오전 2시 55분 야마모토는 미드웨이 작전을 포기하고 철수를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침략 함대는 귀환을 향해 방향을 돌렸다. 철수는 모든 면에서 굴욕적이었다. 미드웨이를 점령할 예정이던 상륙 부대는 섬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했다. 섬을 포격해 굴복시킬 예정이던 전함들은 단 한 발의 포탄도 발사하지 않았다. 미국 항공모함을 요격할 예정이던 잠수함들은 잘못된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다. 알류샨 열도에 대한 기만 공격은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일본은 결국 1년 후 이 두 황량한 섬을 포기했다. 미국군은 퇴각하는 일본 함대를 단호하게 추격했다. 6월 6일 엔터프라이즈와 혼넷에서 출격한 다이브 폭격기들이 중순양함 모가미와 미쿠마를 발견했다. 두 함선은 혼란스러운 야간 철수 중 충돌한 상태였다. 미쿠마는 속력이 겨우 12노트에 불과했다. 미국 다이브 폭격기들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공격을 가했다. 미쿠마는 폭탄 5발을 맞고 그날 오후 침몰했다. 모가미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간신히 생존했다.
순양함은 향후 1년간 수리를 받게 되었다. 미드웨이 해전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전략적 결과는 즉각적이면서도 영구적이었다. 일본은 전략적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다. 정복은 끝났다. 1942년 6월 4일 이후 일본은 항상 방어적인 입장에 머물렀다. 미국이 공격할 시간과 장소를 결정했고, 일본은 항상 불충분한 전력으로 대응하며 남은 항공모함 전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다. 미드웨이 해전 이후 2달 만에 미국군은 과달카날에 상륙했다. 이는 6개월간 지속되며 일본의 항공력을 더욱 소진시키는 전역의 시작이었다. 항공모함 쇼카쿠와 즈이카쿠는 과달카날 전투에 참여했다. 두 함선 모두 이 전투에서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항공단은 거의 전멸했다. 과달카날 전역이 끝날 무렵 일본은 수백 명의 조종사와 수많은 항공기를 추가로 상실했다. 훈련 파이프라인은 손실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 1943년 중반이 되자 일본 항공모함 항공단은 과거의 영광을 거의 상실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쇠퇴는 끊임없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다. 1944년 6월 필리핀해 전투에서 일본 항공모함 항공단은 미국 함대를 공격했으나 미국 조종사들은 이를 조롱하며 마리아나 터키 사격전 Great Marianas Turkey Shoot이라 불렀다. 단 하루의 전투에서 300대 이상의 일본 항공기가 격추되었다. 이 임무에 투입된 조종사들은 최소한의 훈련과 경험만을 갖춘 상태였다. 그들은 집중된 대공포 화망 속으로 직진하며 레이더로 지휘되는 미국 전투기들에게 요격당했다. 학살은 철저하고 절대적이었다. 1944년 10월 일본 항공모함 전력이 레이테만 전투에서 마지막 모습을 드러냈을 때 항공모함들은 사실상 텅 빈 껍데기였다. 탑재한 항공기는 거의 없었고 이를 조종할 숙련된 조종사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항공모함들은 미끼로 사용되어 북쪽으로 항해하며 미국군의 주의를 끌었고 그 사이 일본 전함들이 상륙 해변을 공격하려 했다. 미끼 전략은 처음에는 효과를 보았다. 윌리엄 헐시 제도기소가 일본 항공모함을 북쪽으로 추격했지만 미국의 호위 항공모함과 구축함들은 일본 전함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미끼로 사용된 항공모함들은 미국의 공습으로 격침되었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어차피 항공기를 발진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드웨이에서 일본의 패배로 이어지는 경로는 명확하고 필연적이었다. 항공모함 항공우위 없이는 일본은 점령한 영토를 방어할 수 없었다. 이러한 영토 없이는 일본은 전쟁 기계를 유지할 자원, 특히 석유를 확보할 수 없었다. 자원이 없으면 산업 생산은 꾸준히 감소했다. 산업 생산이 줄면 군대는 손실을 보충할 수 없었다. 이 악순환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다. 맥클러스키 중령이 연료가 극도로 부족한 상태에서도 수색을 계속하고 구축함 아라시의 항로를 따라가며 일본 항공모함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 정확히 공격을 개시한 결정은 이 악순환을 시작했다. 니미츠 제독은 나중에 맥클러스키의 판단이 항공모함, 전단과 미드웨이에 배치된 군대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중요한 결정과 6월 4일 오전 10시 24분에 5분간의 파괴가 없었다면 태평양 전쟁은 수년 더 길어졌을지도 모른다. 미드웨이에서 생존한 일본 장교들은 무엇을 잃었는지 명확히 이해했다. 후치다 함장은 나중에 이 전투가 일본을 필연적 패배로 몰아넣었다고 기록했다. 항공모함 공격 부대를 지휘했던 나구모 중장은 이후 지휘에서 해임되어 변방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1944년 7월 사이판 전투 중 포로가 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자결했다. 히류와 함께 전사한 야마구치 제독은 일본 제국 해군에서 가장 뛰어난 장교 중 한 명으로 평가되었다. 그의 죽음은 이후 이어진 재앙에서 일본이 무엇인가를 회복할 수 있는 지도자를 잃게 만들었다. 이 전투에 참여한 미국 조종사들에게 승리는 씁쓸한 감정을 동반했다. 토네이도 비행대 8은 완전히 전멸했으며 15개 편대 중 오직 조지 게이 준이만 생존했다. 엔터프라이즈 소속 토네이도 비행대 6은 14대 중 10대를 잃었고 요크타운 소속 토네이도 비행대 3은 12대 중 10대를 잃었다. 다이브 폭격기 편대 역시 손실을 입었다. 6월 4일 일본 항공모함을 공격한 115대의 미국 항공기 중 54대가 작전 중 파괴되었다. 승리의 대가는 분명히 컸다. 그러나 생존한 조종사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비범한 일을 달성했음을 이해했다. 일본 전투기와의 교전 중 어깨에 부상을 입은 맥클러스키,
중령은 연료가 5갤런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엔터프라이즈로 귀환할 수 있었다. 일부 조종사들은 연료가 완전히 바닥나 바다에 불시착해야 했다. 매클러스키 편대 소속 10명의 조종사는 끝내 발견되지 않거나 수습되지 못했다. 그러나 생존자들은 자신들이 달성한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일본 항공모함 공격 부대를 파괴했다. 그들은 태평양 전쟁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공격 시기,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그 결정적인 5분의 순간은 동시에 운이 좋았고 또 노력의 결실이었다. 매클러스키가 수색 중 구축함 아라시를 발견한 것은 운이 좋았다. 일본 항공모함들이 정확히 잘못된 순간의 발진을 위해 바람을 향해 방향을 틀고 있던 것도 운이 좋았다. 일본 전투기들이 낮은 해면 고도에서 토네이도 폭격기를 쫓고 있던 것도 운이 좋았다. 그러나 이 운은 매클러스키가 연료가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도 수색을 계속하기로 한 결정으로 얻어진 것이었다. 일본 전투기들을 낮은 고도로 유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토네이도 폭격기 승무원들, 일본 암호를 해독한 암호 해독가들, 그리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미드웨이, 북동쪽의 항공모함을 배치한 니미츠 제독을 통해 얻어진 것이었다. 전쟁 특파원 로버트 셔로드는 나중에 미드웨이가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였다고 기록했다. 과달카날보다 이오지마나 오키나와보다 더 중요했다. 미드웨이가 태평양을 누가 지배할지를 결정했다. 1942년 6월 4일 이후 그 질문은 사실상 결론이 났다. 미국이 태평양을 지배하게 되었다. 일본은 방어 전쟁을 수행하며 전투마다 섬마다 패배를 겪었다. 그리고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결국 항복을 강요받았다. 그 5분의 여파는 이후 수년간 이어졌다. 1945년 7월 일본이 본토 침공에 대비할 때 군사계획자들은 단 한 번의 상륙 시도는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계산했다. 그러나 항공모함 항공력도 해상 우위도 장기간 방어를 유지할 자원도 없는 상태에서 패배는 불가피했다. 1945년의 카미카제, 절망적인 시도로 조종사와 항공기를 버리며 미국 함정을 공격한 자살. 공격은 일본 해군 항공력의 완전한 상실을 보여주는 증상이었다. 훈련된 조종사들은 이미 미드웨이와 이후 전투에서 모두 전사했다. 그들을 대신한 거의 훈련되지 않은 조종사들은 미국 함선에 돌진하며 비행기를 추락시킬 수밖에 없었다. 미드웨이. 작전을 계획했던 야마모토 제독은 패배해서 결코 회복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연합 함대를 지휘했지만 건강은 꾸준히 악화되었고 점점 더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다. 1943년 4월 미국 암호 해독가들이 야마모토의 전진기지 시찰 계획을 담은 메시지를 가로챘다. 니미츠 제독은 암살 작전을 승인했다. 1943년 4월 18일 미국 P-38 전투기들이 부간빌 상공에서 야마모토 수송기를 요격해 격추했다. 진주만과 미드웨이의 설계자는 사망했다. 그의 죽음은 바로 미국의 암호 해독, 미드웨이 승리를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우위의 직접적 결과였다. 일본의 시스템은 훈련과 전투 정신에서 탁월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는 적응하지 못했다. 항공모함이 공격당하고 화재가 발생하며 제독이 기함을 포기해야 했을 때 전체 지휘 구조는 붕괴했다. 예비 체계도 없었고 의지할 깊이도 없었다. 항공모함들은 단순히 미국 폭탄 때문에 손실된 것이 아니라 설계상의 취약점 때문에 파괴되었다. 항공연료관은 경납고 갑판 위로 노출되어 있었고 폭탄과 어뢰는 충분한 보호 없이 저장되어 있었다. 손상 통제 시스템은 과제를 수행하기에 불충분했다. 항공모함들은 파괴적인 공격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피해를 흡수할 수는 없었다. 이 대비는 전략적 계획에서도 나타났다. 야마모토 제독의 미드웨이 작전 계획은 복잡하여 여러 전력이 순차적으로 공격하고 기만과 속임수를 사용하여 미국군을 혼란에 빠뜨리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복잡성은 취약성을 만든다. 미국이 암호 해독을 통해 일본의 계획을 알았을 때 복잡성은 오히려 일본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전력은 불필요하게 분산되었고 전함은 항공모함을 지원하기에는 너무 멀리 배치되었다. 상륙군은 항공모함을 지원할 수 없었다. 알류샨 제도 기만 작전은 미드웨이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었던 전력을 빼앗았다. 미국의 계획은 개념상 훨씬 단순했다. 니미츠 제독은 항공모함들을 미드웨이 북동쪽에 배치하고 일본군의 공격을 기다렸다. 그리고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방역했다.
초기 공격은 제대로 조율되지 않았다. 편대들은 함께 도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접근했지만 충분한 공격이 성공하여 일본 항공모함들을 파괴했다. 완벽하게 실행되어야 하는 복잡한 계획보다 불완전하게 수행된 단순한 계획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미드웨이의 교훈은 20세기 해군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항공모함은 지배적 함정으로 부상했다. 전함은 아무리 장갑과 화력이 강해도 구식이 되었다. 수백 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항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 바다를 지배했다.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속도가 손실 속도를 앞서는 국가가 해상전쟁에서 승리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115척의 항공모함을 건조했다. 일본은 25척을 건조했다. 이 비율이 태평양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다. 1942년 6월 4일, 일본 항공모함을 공격한 다이브 폭격기. 조종사들은 자신들이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그들은 목표를 명중시키는 데 집중했고 대공포 화력에서 살아남는 데 집중했으며 항공모함으로 안전하게 귀환하는 데 집중했다. 총알구멍이 가득 난 비행기를 몰고 부상당한 차에 돌아오는 매클러스키 중령은 연료가 엔터프라이즈까지 도달할 만큼 충분한지 걱정했다. 카가 공격을 포기하고 대신 아카기를 타격한 리처드 베스트 중위는 일본 전투기들의 추격을 걱정했다. 요크타운 다이브 폭격기를 이끌고 소류를 공격한 맥스 레슬리 중령은 잃어버린 비행기들을 걱정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나중에 이들이 단 5분 동안의 전투로 수년간 싸워도 이루지 못할 일을 달성했음을 인정했다. 그들은 일본 해군의 척추를 꺾었다. 태평양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다. 연합군의 승리를 위한 조건을 마련했다. 니미츠 제독은 나중에 미드웨이 승리가 없었다면 전쟁이 3년 더 지속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기록했다. 3년 더 이어지는 전투, 3년 더 많은 손실, 3년 더 큰 고통이었다. 아카기, 카가, 소류, 히류에서 화염 속에 전사한 일본 조종사들은 역사상 어떤 조종사 못지않게 숙련되고 헌신적이었다. 그들은 수년간 훈련을 받았고 거의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전투 경험을 갖고 있었다. 진주만, 다윈, 세일론에서 완벽한 공격을 수행한 바 있었다. 그러나 1942년 6월 4일 그들은 항공모함 갑판 위에서 붙잡혀 발진할 수도 방어할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었다. 그들의 기술과 헌신은 미국 폭탄이 항공모함을 정확히 최악의 순간에 타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부상당한 발목에도 불구하고 미드웨이를 생존한 후치다 사령관은 전쟁 내내 참모로 근무했다. 그는 1955년에 미드웨이, 일본을 몰락시킨 전투라는 책을 출간하며 미드웨이에 대한 일본 측 결정적 기록을 남겼다. 책에서 후치다는 미국이 완전한 기습을 달성했으며 일본 항공모함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 포착되었고 그 전투가 일본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일본 암호를 해독한 미국 정보부, 엄청난 손실에도 공격을 계속한 미국 조종사, 그리고 전력을 올바르게 배치한 미국 지휘부에 공을 돌렸다. 일본의 승리 가능성을 파괴한 그 디브는 오전 10시 24분에 시작되어 10시 29분에 끝났다. 그 5분 동안 3척의 항공모함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어진 몇 시간 동안 3척 모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하루가 끝날 때까지 진주만을 공격했던 일본 항공모함 4척 모두 사라졌다. 6개월간 태평양을 지배했던 타격력이 완전히 소멸했다. 매클러스키 중령은 총알 52발이 박힌 비행기, 어깨 부상, 거의 바닥난 연료로 엔터프라이즈에 돌아왔다. 그는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술적 결정을 내린 인물이었다. 수색을 계속하고 구축함의 항로를 따라가며 기회가 왔을 때 공격을 감행한 그의 선택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다. 그는 그 공로로 해군 십자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는 단지 자기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겸손함이 미드웨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잘 보여준다. 생존한 조종사들은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다. 돌아오지 못한 동료들을 애도했다. 다음 전투를 준비했다. 그들은 미드웨이가 긴 전쟁 속 단 한 번의 승리임을 이해했다. 그러나 그 승리가 모든 이후 승리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었다. 1942년 6월 4일 오전 10시 24분에 시작된 아우부는 전쟁이 단일 전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우위, 산업 우위,
훈련 우위라는 누적된 이점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기술적 우위, 시간이 흐르며 누적된 여러 우위를 가진 쪽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일본은 뛰어난 훈련과 초기 전술적 우위를 보유했지만 미국은 다른 모든 중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 미드웨이에서의 그 5분은 그 격차를 잔혹하게 보여주었다. 그날 이후 일본은 본질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 방어전으로 몰렸다. 단 6개월 만에 아시아와 태평양의 절반을 정복했던 제국은 이후 3년 동안 모든 성과를 체계적으로 잃게 되었다. 미국이 투입한 막대한 산업력, 끝없이 보충되는 항공모함, 항공기 조종사은 일본의 저항을 무자비하게 짓밟아 결국 원자폭탄 이후 최종 항복만이 남았다. 일본의 승리 가능성을 파괴한 5분은 아마도 태평양 전쟁 전체에서 가장 결정적인 300초였으며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경첩과도 같았다. 1942년 6월 4일 오전 10시 24분 이전 일본은 유리한 평화를 협상할 여지가 근소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10시 29분 이후 그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후 벌어진 모든 일은 단지 그 결론이 필연적으로 실행된 결과였다. 그 중요한 순간에 아카기 카가 소류를 타격한 폭탄은 단순히 미드웨이 전투의 승패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태평양 전체 전장의 운명을 결정한 것이었다. 이 끔찍한 전화는 미국의 용기나 전투 정신의 우위 때문이 아니었다. 화염 속에서 목숨을 잃은 일본 조종사들은 역사상 어떤 전사들 못지않게 용감했다. 오히려 이 승리는 정보력, 철저한 준비, 압도적인 산업력, 그리고 작지만 결정적인 우위의 축적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일본 해군 암호를 해독한 코드브레이커들, 놀랍도록 72시간 만에 요크타운을 수리한 헌신적인 조선소 인력, 자살 공격으로 일본 전투기를 의도치 않게 저고도로 끌어내린 토네이도 폭격기 승무원들, 그리고 마침 정확한 순간에 북동쪽으로 항해하며 매클러스키를 목표로 인도한 단 한 척의 구축함, 이 모든 각기 다른 요소들이 결합하여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꾼 5분을 만들어냈다. 연료가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수색을 계속하기로 한 자신의 결정에 대해 나중에 질문받았을 때 매클러스키 중령은 단순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명령은 일본 항공모함을 찾아 파괴하는 것이었고 나는 그대로 수행했다고 답했다. 그 바다 위가 텅 비어 있고 실패가 임박한 순간에 그의 직관적 판단이 두 나라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사실은 전쟁의 일부일 뿐이었다. 때로는 한 개인의 결정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5분이 5년보다 더 중요하다. 단 한 명의 조종사가 남쪽 대신 북쪽으로 방향을 돌린 선택이 역사의 흐름 전체를 바꾸었다. 세 척의 일본 항공모함 아카기, 카가 소류는 몇 시간 동안 불타며 침몰했다. 선박 곳곳에 저장된 항공연료, 폭탄, 어뢰가 통제할 수 없는 대폭발을 일으켰다. 격벽은 무너지고 갑판은 휘어졌다. 아래에 갇힌 선원들은 불길 속에서 죽거나 수밀실이 침수되며 익사했다. 1941년 12월 일본의 무적을 상징하던 선박들은 1942년 6월 5일 새벽까지 모두 사라졌다. 5분, 300초, 커피 한 잔을 만드는 시간, 한 블록을 걷는 시간, 세상을 바꾸는 데 걸린 시간. 1942년 6월 4일 오전 10시 24분, 일본은 여전히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0시 29분, 그 기회는 사라졌다. 태평양 한가운데 세 척의 항공모함에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완전히 소멸했다.